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의 문을 열겠습니다. 미국 기술주들의 급락이라는 충격을 딛고 우리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엔비디아의 급락은 뭔가 찜찜한 뒤끝을 남기는데요. 월요일 경주마의 강력한 세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황 팀장님, 오늘 네.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긴 했는데요. 네. 성공하긴 했는데 뭔가 아까 제가 네. 찜찜한 네. 뒤끝이 계속 남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토요일 날 아침에 그 미국 시장 마무리된 거 보고 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새로 고치를 몇 번 눌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빠졌어요. 이제 간밤에 뭐 이제 이따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말씀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다행히 미국 시장 빠진 것 대비해서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잘 끝났어요. 네. 최근에 우리가 3주 정도, 한 2주, 과거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보면 항상 주말에 뭔가 부담스러움을 안고 월요일을 맞았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세 번째로 생각 외로 괜찮았습니다. 네. 네.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제가 저 기억이 안 나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슈로 우리가 갑자기 들어왔지만 생각보다 장이 양호하게 방어를 했고 네. 오늘도 생각보다 장은 양호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 아마 올라오는 거 대비 빨간 거 올라오는 거 대비해서는 아마 다들 내 계좌는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그 말씀을 아마들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간밤에 어떻게 보면 시장은 좀 정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간밤에 어쨌든 테슬라와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밸류업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정확하게 작동을 했고 엔비디아가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들은 좀 밀렸고 그런 부분들이 좀 상쇄되면서 좀 지수는 괜찮았지만 종목들은 계속 어지러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조금 복잡하긴 했습니다. 복잡하긴 했는데 이번 주 한 주가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 상반기에 우리가 매매 또는 그동안 지켜왔던 수익이든 또는 그동안 좀 상반기에 좀 안 좋았다라고 하면 이번 한 주나 다음 주까지 해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좀 반전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는데 그 이야기들은 차차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는 거고. 박종훈 팀장님, 네. 사실 이거 지금 다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출렁이고 하는 건 우리 사정이 아닌 것 같아요. 나라 밖 사정이에요. 아, 그렇죠. 지난주 전쟁, 예. 주말 사이에는 또 엔비디아의 급락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그렇죠. 악재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기업, 물론 지금 미국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관심도 정말 높거든요. 네. 그 기업마저도 지금 23% 가까운 폭락을 좀 보여주게 되니까 네. 과거에서는 미국 주식을 보면서 또는 이제 국내 시장을 좀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분들은 과거에 이런 폭락이 있었는가를 봤을 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정말 2016년, 뭐 2010년대 그때 당시에 뭐 엔비디아가 정말 급등락이 반복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최근 들어가 좀 가장 큰 폭락이 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번 미국 증시를 좀 보면서 우리가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 거시 경제나 지금의 어떤 매크로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로는 많은 이제 복합적 요인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지금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 물론 이제 전쟁이란 이슈는 과거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변동성을 주고 나서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 폭락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서 실적 발표했던 TSMC 네. 그리고 ASML에 대한 약간은 좀 보수적인 전망에 따른 시장의 수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엔비디아의 1년간 어떤 상승률을 보게 되면 이번에 10%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172%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랠리에 따른 어떠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좀 작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빅테크 실적 발표에 대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약간의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그러한 어떤 구간에서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월가의 헤지펀드들의 레버리지 비율이 270%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많은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은 향후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 만한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일단 엔비디아와 슈퍼마리오 컴퓨터를 필두로 해서 좀 큰 조정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박 팀장님, 지수는 올랐는데 내 계좌는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네. 높은. 어떻게 대응해야 맞는 겁니까, 이런 점? 대응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네. 총평부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부터 말씀드리고 바로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네. 시장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오늘 코스피가 올랐죠. 37포인트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3포인트 정도 올랐으면 코스피가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코스피가 많이 오를 때 지금까지 한두 달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항상 들어와 있었는데 오늘은 LG 엔솔이라든지 현대차, KB금융 같은 두 반도체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다 올랐다는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했는데 코스닥 거래대금이 7조 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코스닥은 쳐다보지 않고 아마도 오늘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들인데 그 종목들을 산 외국인들은 밸류업을 좋아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만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주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반도체가 엔비디아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시장 수급이 떠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낙수 효과는 누가 받을 것 같냐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주말사에 밸류업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는 2차 전지로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뭐가 많이 올랐냐고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 이거 8%에서 9% 급등이 나왔거든요. 물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그 종목들의 결에 뭐냐면은 일단 과거 작년에 주도성을 했었던 종목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변동성을 플레이를 하고 싶은 분들은 있는 거고 만약에 그 변동성 플레이가 만약에 오늘 밤이나 또 다시 엔비디아가 오르거나 혹은 내일이든 혹은 다시 그 변동성으로 다시 갔을 때 그쪽으로 가는 재료가 있었을 땐 그쪽으로 변동성이 터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죠. 만약에 오늘 제가 뭐 2000년 뭐 주식을 잡았어요. 그러면 내일도 오른다고 답보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장세선.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플레이어들은 오늘 하루에 집중하고 만다라는 거죠. 시장 전략이 항상 어려운 이유는요. 내일이든 다음 주든 연속성을 볼 때가 그나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요. 연속성이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이란 이스라엘 그 분쟁이 격화돼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그때 우리 한경에서 12시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코스닥이 3.5% 빠졌습니다. 근데 종가에 다 말아 올렸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 이스라엘 듣지도 못해, 이란 듣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그 이슈는 주말에 없었어요. 맞죠? 언제 그랬냐는 듯. 맞습니다. 더 이상 관심을 갖는 이슈가 아니게 됐죠. 주말에 그러면 그 이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엔비디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엔비디아 터지는 그게 더 중요했거든요. 내일로 가볼게요. 제가 내일 뭐 타임머신은 없지만 만약에 내일로 가서 만약에 어떤 섹터가 예를 들어 적당히 플러스가 났다 치겠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우리 박종훈 팀장님께서 한 2주 정도 그 얘기 하셨죠. 에너지 좋다고 했잖아요. 국내 에너지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에너지 좋다 그러더라도. 그러면은 그나마 거기서 상대적으로 좀 이뻐 보이는 혹은 성장성도 있어 보이는 쪽으로 쫙 쏠릴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생각한 섹터가 이 다음에 언제 선택을 받을지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받을 때 내가 얼마큼 빨리 기민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걸 고민해야 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나올 때는 언제냐면은 경험적으로 장이 안정화될 때 그렇습니다. 즉 변동성이 줄어들고 이제 시장에 해볼만 하다 느낄 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서 셋업체가 가면 그 다음에 양극재가 갔었고 양극재가 가면 첨가제가 갔었고 이런 종목단의 순환매가 나오는 시장이 곧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1, 2주 동안 너무 안 그랬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내일부터 됩니다가 아니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실적 발표 시즌이 지나면 또 안정화되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네. 그때까지 좀 전략을 추후로 좀 미루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정화되는 다음 타이밍을 기다려서 그 다음 들어갈 포트를 짜야 된다. 지금은 일단은 한 템포 좀 쉬면서 기다릴 타이밍이다. 황 팀장님. 지금은 한 발 빼서 쉬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빼실 수 있다면. 근데 아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오는 그 과정이 사실 워낙에 좀 빠르게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방송하면서 뭐 네. 좋은 뉴스도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 뉴스의 결과는 많이 반대로 움직이는 흐름들도 사실 좀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엔비디아의 급락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AI에 사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SMIC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하락이 만기일과 겹치면서 또 그리고 그 가끔 미국 시장에 이제 좀 크래시라고 불리는 뭐 이제 고빈도 매매들이 알고리즘 매매들이 하락에 하락을 부르는 매매들도 좀 나왔었던 경향도 좀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반도체 또는 AI와 관련된 정말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를 가진 하락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만기일 충격으로 인한 수급으로 인한 뭐 이제 그런 단순 하락이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을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다만 네. 지금 증권사들의 전망치나 미국에서도 보는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AI 시장이 이제 계속 학습형 AI가 발전해왔다면 앞으로 추론이라던가 데이터 센터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까지 받쳐준다라고 하면 아직 실적으로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직은 해볼 만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1분기에 좀 과감하게 좀 빠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단순하게 좀 조정을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하는 과정이 이제 5월 달, 6월 달.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전쟁도 있었고 금리에 관련된 충격도 있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종목들이 변동성을 가져가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반도체 종목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오늘 좀 앞으로 시장 힌트가 좀 될 만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살짝 좀 빼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오늘 레거시 반도체하고 HBM 관련된 종목들을 쭉 보면 네. 레거시 쪽은 양봉이 난 종목들이 많습니다. 전통 반도체 쪽은 이제 좀 그래도 하락은 했지만 양봉 난 종목들이 많고 그 다음에 HBM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 같은 그런 종목, 이수페타시스 관련 종목들은 똑같은 하락이지만 음봉이 났던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부터 조금 더 시장에서 매수세가 더 오늘 기준으로 강하게 들어왔던 것들은 어쨌든 전통 반도체 쪽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 뭐 최근 2, 3주,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종목들 엄청 안 좋았다가도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많고 최근에 오늘 밸류업 주식들 갑자기 또 급등한 거 보면 언제 또 반도체가 또 오늘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날도 분명히 또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저는 겁내실 필요는 없다.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지금의 변동성이 너무 무서우면 한번 빼서 보시는 것도 천천히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상황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반강제로.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투매에서 따라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번 주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고 물가 지표 발표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가격 조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리 만약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세론이 나올 조정이 미리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특히 이제 이번 주가 저는 이제 그래서 변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5월로 넘어가는 이제 초입 과정이 이제 좀 네. 전 단계이기 때문에 5월에 혹시나 우리가 우려했던 세린 매매들이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뭐 큰 폭이라면 큰 폭인데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엔비디아 연관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던 건 엔비디아가 10%라는 굉장히 큰 급락세를 보였고 이거에 대한 영향이 주가로서 동조화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럼 일단 1차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오늘 장에서는 그러면은 급락을 딛고 반등할 거냐 아니면 더 큰 조정에 이제 이어질 거냐 이 부분을 먼저 좀 네.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불확실성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변동성이 높은 부분은 뭐 심플하게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크게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AI 랠리라 이게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우리가 뭐 경주마를 보셨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AI 버블이냐 아니냐 아니다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뭐 숫자로 찍히면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게 되면서 일단 버블 논란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을 엄습하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내재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크게 이제 흔들렸던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어느 시장이 어느 정도의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가, 또는 어느 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국내에 있는 많은 반도체가 미국의 어떤 랠리를 이끌어갔을 때 그렇게 크게 같이 가지 못했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어느 정도 엔비디아가 뭐 10% 하락하고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수 있으나 네. 그리고 이제 빅테크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뭐 변동성은 어마무시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은 이러한 어떤 변동성이 좀 지나가고 나면은 사실상 크게 훼손되지 않는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 하지만 그렇게 크게 주가의 흐름을 그대로 받지 못했던 기업들은 어느 정도 주가를 좀 지키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시장과 미국의 어떠한 랠리를 이끌었던 그 시장과의 약간 괴리홀은 좀 보일 것 같다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지금 논쟁이 그거예요. 반도체를 지금 줄여야 되냐, 포트에서 비중을.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런 급락세를 결국에는 우리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HBM, 레거시 반도체 종목들이 다 동조화될 거냐. 그럼 줄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역으로 간다면 만약에 우리는 오를 만큼 오르지 못했으니까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줄일 이유가 없겠죠. 어떤 판단이십니까? 종목이 오를 때 실적 동반돼서 오른 종목이 있고요. 단순하게 HBM인데 비싸도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빨리 손절을 하고 던질 때는 저희가 예를 들어 HBM 종목이 3개가 있어요. 고객 계좌에. 그러면 비싼 종목부터 팔지 않겠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최근에 동반돼서 오르는 HBM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일단 저는 홀드. 여러 개가 있다면 그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조금씩 줄이고요. 근데 줄일 때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줄이면은 거의 바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HBM이라든지 기타 레거시 반도체 다 일단 진폭은 있긴 있지만 어느 정도 굉장히 쉬었다가 올라온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시장부터 최근 시장을 봐서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일단 지금보다는 엔비디아가 한 번에 끝나겠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에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없이 줄줄줄 세서 끝나겠습니까? 한 번씩은 변동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N장을 끊어요. 일단 이렇게 줄줄 센 건 저희 거의 못 봤거든요. 웬만한 그 주도주들이. 그 한 번씩은 리바운딩을 주면서 끝날 거예요. 빠지더라도. 네. 그러면은 그때 동안에 그 올라갈 때 국내 시장 변동성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종목들을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 과거 경험적으로 주도주 패턴이 한 번에 끊는 점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실적 동반된 것과 동반되지 않은 것들의 차이는 수급으로서 항상 동반이 됐었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악재만 난무하는 거. 아까 이제 그 레거시와 우리 국내 반도체 IDM 업체와 엔비디아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 네. 만약 지금 엔비디아가 왜 이런 고평가 논란이라든지 이런 처음에 조정이 시작됐습니까? 매크로가 안 맞춰줬기 때문에 성장성을 끌어오기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국내 주식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매크로가 안 된다면, 왜냐면 반도체에서 안 팔리니까. 아무리 가격을 올리더라도. 그래서 그게 업세가 크진 않다고 봐요. 안 갔던 주식들이 계속 새롭게 태어나는 거는 실적인데, 그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돌리려면은 매크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역시 매크로가 해결되면 연말쯤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면 중간에 진폭을 이용해서 일단 줄이되 이것을 한 번에 다 줄여가지고 이게 반도체가 끝났다? 이런 판단이 저는 오히려 독이거든요.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주면서 조정을 받을 여지가 큰데 네. 거기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포트에서 반도체 비중을 줄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다라고 보시는 줄이더라도 지금보다 마이너스라든지 폭을 줄이면서 줄여야 된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결국 주가도 그럼 어느 정도 동조화되면서 같이 움직일 거라고 여기서 보시는 굉장히 거고. 이게 흑백 논리가 작용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흑백 논리도 예, 지금 질문드립니다. 지금 이게 주가가 무조건 빠진다.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는 끝났다라고 전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살아나거나 혹은 하이닉 실적이 적당히 잘 나와가지고 다시 혹은 금요일 날 PC가 굉장히 잘 나와요. 시장 우호적으로. 네. 그래 버리면 매크로가 또 살짝 사라지거든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변동성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남겨놓자는 거죠. 우리가 판단은 항상 이것 때문에 끝나고 이것 때문에 되고 이렇기 때문에 주식을 비중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비중 조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틀린 걸 대비해서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쪽으로 방향성을 정해놓고서 여기서 내가 나이스하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특히요 지금처럼 홀짝이잖아요. 홀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잘못하 버리면은요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또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조금은 여지를 남겨놓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 팀장님. 네. 저도 주도주가 한 번에 하나의 고점으로 끝나는 케이스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반등을 주더라도, 아니 그 좀 하락을 가더라도 리바운딩은 충분히 주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그 정도가 그때 당시에 그 대외 환경이랑 좀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좀 괜찮으면 충분히 고점에서 매매할 사람들 매매하고 팔 사람들 팔고 그런 과정을 좀 주기는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사실 지금 우리가 한국 주식만 봤을 때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만, 사실 지금 OECD 선진국 뭐 선행 지수는 계속 플러스 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 경기는 어쨌든 계속 좋은 구간인 거잖아요.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사실 너무 빨리 갔느냐에 대한, 사실 주가가 너무 EPS 성장률보다 너무 빨리 갔느냐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버블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AI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직까지는 침투하지 못했거든요. 전혀 우리가 AI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막 뭐 피부로 와닿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뭐 챗 GPT 정도 쓰는 정도가 되겠죠.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설 산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라서 보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여지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삼성전자 종가 기준으로 보면 1월 달 가격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러면 1월 달 하면 시간을 돌려보면 엔비디아가 그때 한참 고공행진했던 네. 주가잖아요. 네. 그 우리는 엔비디아가 오를 때 우리래.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오를 때 그만큼 못 올라갔고 그 오름폭을 남겨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동조화로만 볼 수 있겠냐라고 보는, 전 역으로도 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동의는 하고요. 사실은 이게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라는 삼성전자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 아닌데 제가 삼성전자가 아닌데 인정은 저도 하고요. 모르게 갑자기 네. 인정은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삼성전자는 스타트하게 된 게 마이크론 실적 발표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엔비디아의 전후 주가를 가지고 동조화 및 얼만큼 업사이드, 다운사이드를 보는 건 저는 제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스타트한 거는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 스타트할 때는 HBM3 이 기대감도 있긴 있지만 네. 막상 거기서는 레거시가 돌 것 같다라는 게 가장 컸었어요. 그러니까 레거시가 돌 것 같은 거는 아시다시피 디램 가격 상승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최근에 낸드 가격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합쳐진다는 거죠. 합쳐지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항상 제가 잘 안 갈 때를 과거에 고민해 보면은 이게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같은 경우도 지금 갤럭시 24, 24가 잘 팔리고 있다 잘 하는데 팔리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한 2, 3주 동안에 그 모바일에 대한 그게 시장에서 제대로 회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바일 교체 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건 온디바이스 AI로 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그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다음 주 사이에 삼성전자 이제 IR을 할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가이던스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1등이잖아요. 디램 1등. 그러면 삼성 보여주면 거기서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중간에 또 하이닉스 발표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HBM 1등은 하이닉스고, 그리고 디램 1등은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가끔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우리는 약간은 우리 기업에 대해서 조금은 거룩하게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항상 잘 안 갔었으니까. 근데 우리들이 보여줬었던 방향성을 가지고 미국 주식들이 움직이는 건 더 많이 봤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 다음 주가 좀 확인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하기 전까지 네. 물론 주가 하락한 거 좀 답답하고 화나죠. 그렇게 하는데 조금은 보고 하더라도 늦지는 않겠다. 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네, 팀장님. 첨언을 조금 드리자면 사실 지금 확인하자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그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 과거에 이제 실적 발표 기간에 각 실적 발표마다 그 시장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출과 이익을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다. 네. 그럼 폭락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이익 다 좋고 가이던스도 괜찮은데 폭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정말 예민하고 까탈스럽다고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만 요번에 최근에 가장 실적 발표했으니까 네. 말씀드리면 가입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했습니다. 그 비밀번호 공유 단속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영향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는 분기별로 가입자에 대한 이 가입자 증가에 대한 보고를 우리 안 하겠다. 그 얘기 한마디에 9%가 그랬죠. 폭락했어요. 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도 다 괜찮고 이번에 대만 지진이 나왔는데 일부 웨이퍼를 조금 폐기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2분기 때 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했지만 하락했습니다. 매출과 이게 다 좋았어요. 그리고 물론 지금 2024년에 대한 성장 전망에 대해서 보수적인 전망은 내놨지만은 지금에 나왔던 어떤 실적에 대해서는 그래도 실적 숫자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숫자를 내놨거든요. ASML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은 숫자를 내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괜찮은 이러한 숫자를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크게 출렁거리는 것은 이미 지금 너무너무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러한 분위기는 아마도 빅테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많은 월가에서 보고 있는 가장 트리거, 그러니까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과거에 정말 크게 상승했던 이 성장률을, 그러니까 네.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둔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이어갈 것인가 그 부분을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에 나오는 빅테크의 실적 발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성장률에 대한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가 조금 면밀하게 좀 예민하고 까탈스럽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민하고 까탈스러우면 주가도 까탈스럽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 N자든 뭐 W자가 됐든 어쨌든 그런 식의 변동성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이번 주 다음 주를 실적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들께서 아쉬움을 많이 표하세요. 9만 원까지는 가고 조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조정을 받았다. 이제는 그냥 6만 전자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7만 원대 후반, 8만 원대 초반 가면서 많이 털어내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지금 주가의 결과만 본다면 그렇죠. 네, 또 한 번 지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단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얘기할 때 결국은 우리나라 한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점을 좀 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AI 이야기하고 반도체 이야기하긴 했지만 결국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계속 살 수 있을까? 또는 지금까지 사놓은 거를 팔지 않았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조금 희망회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사실 지수 조정이 한 5%, 6% 정도 나온 거거든요. 고점 대비하면. 네. 근데 예전에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항상 상승장에서 5% 정도의 조정은 항상 나왔었어요. 10% 조정, 그러니까 상승장에서의 나온 겁니다. 근데 5% 조정이 항상 나왔었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그 기간 동안에 노이즈가 해소가 되면 다시 다 올라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올라가는 기간 동안 노이즈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노이즈는 전쟁 같은 사실 일시적인 문제들인 거죠. 네. 아직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은 우리가 아직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딱 지수가 5% 조정받았으니까 하이닉스 딱 2배 한 10% 정도 조정받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이 정도면 대형주 치고는 조정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눌림목의 관점으로도 봐도 되겠다. 그런 관점. 그리고 우리가 올 하반기 내년까지는 하이닉스 실적을 기대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피컷을 논하기에는 좀 빠르기 때문에 지금이 주가 상승기에 나타나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지금이 단기적으로 보면 올해 1월 달하고 느낌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1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최근에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보는 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어떻게 하느냐 그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외국인들 선물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어요. 네. 근데 올해 1월 달에도 보면 거의 선물 시장에서 한 6조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때 6조 매도하면서 보면 외국인들 떠나나? 그랬는데 그때 의아했던 게 현물을 거의 한 2조 샀습니다. 선물을 팔면서 현물을 계속 샀던 거죠. 네. 그냥 약간 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파생 만물설의 관점으로 약간 음모론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일부러 누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현상이 지나고 나서 3월 달 주가 어땠어요? 2월 달, 3월 달 어땠어요?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4월 달 들어서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거의 6조까지 또 팔았습니다. 그런데 또 현물은 4월 달에 삼성전자 매수한 거 보면 아시겠지만 또 선물에서 현물은 또 한 1.5조 정도 샀어요. 데자뷰인가요? 네. 반복되는 겁니까? 네, 그런 느낌이 좀 지울 수밖에 계속 똑같은 느낌이 좀 들은 거죠. 그리고 오늘 좀 느낌이 완전 똑같은데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밸류업이 확 치고 올라오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가 또 이어서 갔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밸류업이 또 치고 갔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완전 1, 2, 3월 복제를 지금 4, 5월, 6월 또 가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사실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뭐 삼성전자 9만 원 뭐 지금까지 들고 안 팔 계신 분들은 분명히 10만 전자 보고 어쨌든 매도를 하시든지 앞자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6자리 숫자를 보는 걸 아마 기대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그 희망의 끈을 놓을 때는 조금 이르지 않나. 아니 놓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썸네일에 오늘 음모론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까 뭐라고요? 네. 그 파생 만물설. 파생 만물설. 파생 만물설. 파생 만물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엔비디아의 급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이제 국내장을 봤었는데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개별 이슈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그 전장 미국장에서의 테슬라의 급락을 같이 연결지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의 급락세도 요즘 심상치 않았잖아요. 아, 그렇죠. 테슬라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미국 시장이 정말 좀 무서운 게 제가 예전에 별명이 메타박이었습니다. 제가 메타 플랫폼스를 샀다가 폭락을 해가지고 네. 예, 반토막 나고 뭐 마이너스 60%까지도 찍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별명을 제가 얻게 됐었는데 지금 테슬라를 보면 약간 예전에 메타 플랫폼스를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시장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뭐 때려 맞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성장률 둔화에 대한 그런 이슈들까지 해서 뭐 이제 뭐 오너 리스크까지 뭐 네.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또 실적 발표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번 실적 발표가 좋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시장을 어찌 보면 좀 끌어내리고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것 자체도 지금 테슬라와 애플에 대한 여러 어떤 수요에 대한 둔화 이런 부분이 지금 뭐 때려 맞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사실 제가 뭐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고 나서 지금 가격대가 많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거의 올해만 들어서 한 40% 가까이 또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의 돌아서는 이 부분 자체가 앞서 말씀해 준 것처럼 오늘 뭐 2차 전지나 여러 배터리 셀 뭐 이런 호재도 이제 국내 기업이 이제 호재 뉴스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이런 테슬라의 어떤 돌아서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실적 발표가 좀 지나고 나서야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진다. 저는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 팀장님, 네. 오늘 셀 3사 네. 다 강세.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 오늘 아주 눈에 띄는 2차 전지주들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순환매가 2차 전지 쪽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오늘 밤에 테슬라가 상승을 하고 네. 엔비디아가 빠진다면은 오늘 장이 내일도 그대로 복제가 되겠죠. 그런데 반대 일어나면 또 다르게 일어날지는 또 내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저 시장의 연속성이 좀 아직은 좀 부재하다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기로 했고요. 네. 그러려면은 테슬라가 빨리 반등이 좀 나와야 되죠. 물론 셀 3사 얘기하고 2차전 얘기하는데 무슨 테슬라 얘기하기는 이제 테슬라의 뭐 상징성이라는 지배력이 너무 떨어진 거 아니냐. 물론 저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다른 논리가 뭐였습니까? 리튬이죠. 근데 사실은 리튬이 올라올 때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한 게 아니었잖아요. 완전 쉬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번 주말 사이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요 조금 오른 폭 가지고 예전에 오른 폭과 주말에서 오른 폭을 비교를 해봤을 때 오늘처럼 오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만큼 센티가 2차전지를 같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방향성은 오른 반도체보다는 마음이 빠져 있는 2차전지 쪽으로 내가 잠깐 피해 있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네. 근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기조적으로 항상 보려면은 어찌됐든 실적 이슈가 동반이 돼야 되는 거고 최근에 2차전지가 잘 가다가 빠진 시점이요. LG 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한 다음부터 빠졌습니다.
거기서 단서 조항이 뭐였냐면 1분기가 아니고 2분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수익성 개선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때부터 시장에서 즉 2차 전지를 안 쳐다봤어요. 그러면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삼성 SDI든 다른 셀업체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좋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그럼 다시 쳐다볼 거예요. 이거는 지금 왜 똑같이 하냐면 아까 황 팀장 1, 2, 3월 대자뷰 얘기했잖아요. 그 중간에 2차 전지 대자뷰가 있었어요. 1, 2, 3월 할 때 뭐 있었습니까? 그 배터리 행사 있었죠. 인터 배터리 행사. 그때 삼성 SDI가 정고체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2차 전지 시작을 했어요 또. 뭡니까? 시장은 확신을 얻고 싶어 해요. 확신을 누가 얻고 싶어 합니까? 그 회사에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반기 보고 있다, 2분기 보고 있다라는 가이던스를 조금 더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SDI가 좀 더 잘 올랐잖아요. 네. 왜요? 다른 것보다 덜 빠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보수적인 기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PER 개수가 높은 것보다는 좀 싼 종목들 안에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 이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막상 회사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전망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요 그걸 보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올라올 때 상당히 좀 폭발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중간에 주가의 플럭추에이션이 여기 지금 주가 수준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답보를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장에서 저는 시장은 거의 바닥을 찍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업종과 종목의 바닥은 모르는 거죠.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환매 원래 근데 항상 시장에서 좀 강조시켜드리는데 시장의 바닥과 종목 섹터의 순환매 바닥은 항상 달랐거든요. 그리고 얼마냐면 한 2주 정도 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중간에는 계속 뭔가 매크로를 확인하고 뭔가 확인하는 게 작업이 있었어요. 지금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 금요일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 바닥은요. 저희 월요일날 공정 방송하고 2, 3일 후거든요. 그리고 그 주가를 아직 안 깼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죠? 그게 아마 저는 이번 주 실적 발표 그것보다는 저는 PC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할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 예, 마음껏 하십시오. 예, 지금 테슬라를 아마 좀 보시게 되면 사이버 트럭이 4,000대를 리콜을 했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페달이 밟으면 가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페달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리벳으로 그냥 찝어가지고 다시 소비자한테 보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4월 1일부터 원래는 미국에서 $1,000씩 가격 인상하겠다고 몇 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번 주말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2,000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면서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네. 여러 가지 재고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지금 테슬라를 보시는 분들은 꼭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고의 양이 얼만큼 지금 줄어들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지금의 어떤 가격 정책에 테슬라를 선택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고 물론 비아디나 여러 이제 전기차 기업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테슬라에 대한 어떠한 선택을 받는 그 자체가 심리로 주식시장에 좀 들어가면 이러한 부분에 따른 어떤 수요가 좀 발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2차 전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순환매가 이제 생성이 될 텐데 네. 지금의 이 테슬라의 가격 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소비자가 뭐 12,000불짜리 FSD 뭐 자율주행을 12,000불짜리를 8,000불로 줄인다. 33% 지금 할인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걸 사겠느냐? 라고 봤을 때 이건 좀 다른 문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테슬라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이 시장의 심리가 반영이 되는가가 저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사실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연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테슬라에 보여주는 이 실망스러운 모습들은 그렇죠. 아직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상기시키는 그렇죠. 그런 저도 모습들이군요. 박 네. 팀장님이랑 의견이 매우 똑같은 게 결국은 본업이잖아요. 그게 전기차가 본업이잖아요. 본업이 결국은 잘 돼야 뭐 같이 하고 있는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뭐 여러 가지 다른 테슬라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확장되는 산업들이 더 플러스 알파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테슬라 이번 리콜 사태도 그렇고 오늘 우리나라 2차전지 주식들이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만 그걸 테슬라가 다시 올라가려면 결국 저는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지 않을까. 예, 그게 가장 말씀하셨던 재고 감소하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네. 한마디 더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주의 전반적인 그 섹터의 상승을 보았지만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밸류업. 오늘 경제부총리가 열일을 했습니다. 네,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 이야기를 꺼내면서 밸류업에 다시 불씨를 당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괜찮았어요. 주가. 밸류업의 핵심은요, 두 가지입니다. 그 분리과세와 세금 정책과 두 번째는 상속입니다. 근데 이 상속에 대한 부분은 국회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빼도록 하고, 일단 기재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 부분을 먼저 논의를 하겠다는 부분은 오늘 그래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시장의 결과 약간은 비슷하다 보는데 지금 밸류업도 미리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네. 시장에서 소외가 엄청나게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은 개인적으로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B금융이 9% 10% 올라가는 거, 장중에 은행주가 VI 걸리는 건 저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그만큼 시장이 너무나도 한쪽으로 쏠리려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저나 황 팀장님 같은 주식을 매일 보는 직원들 입장에서 은행주를 쉽사리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저희가 둘이 이제 입을 맞추고 온 게 아니고요. 업계 공통적인 직원들이 비슷하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은행주 연속성이 최근 몇 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밸류업 관련주의 특징이 뭐냐, 지주사죠. 오늘 지주사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지금 오늘의 연속성을 가지고, 물론 오늘 주가 탄력은 굉장히 바닥권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의하는데 이것을 이제 내일도 간다 그래서 쫓아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이냐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니고 추가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 시장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약간 좀 단순해요. 단순한 게 뭐냐면 그냥 좋은 내용 나오면 그대로 쭉 가고요. 좋은 내용 나오지 않으면 그냥 빠져요. 근데 그게 장중에 뭔가 필터가 되질 않습니다. 필터가 안 되고, 예를 들어 악재가 나왔으면은 장중에 뭔가 그게 말이 안 된다 싶어서 꼬리를 달고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오늘 약간 하이브가 그랬어요. 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음 듣고 낯선 내용이잖아요. 네. 그 내용은 오늘 뭐 각자 살펴보시길 하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정화가 안 되죠, 필터가. 그러면 회사에서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오고 뭐가 했는데 오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계속 악재로. 그러다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내일 뭐 회사의 대응이라든지 뭐 이렇게 좋게 나오면 또 이게 쭉 땡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걸 시장을 보고 오늘 주가 하락을 보고 소위 손절매를 하셨던 분도 있겠죠. 오늘 네. 기관이라는 게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내일 올라가면 다 쫓아갈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뚝배기 같이 좀 이게 지긋하게 달궈졌다가 또 천천히 식는 뭐 이런 흐름이 아니라. 그래야지 저희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종목 저희가 주도주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도주는 연속적이고 몇 달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실적을 확인해 가면서 꾸준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비중도 높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한철 수익을 잘 냈다라고 해서 다른 좋지 않은 시장을 버티는 겁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저 PBR주, 네. 즉 밸류업 관련주는 사실 우리 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웠을 때 1월, 2월을 버텨줬던 맞습니다. 주도주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도주로서의 많이 빠져 조정받았다고 네. 치면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네. 기대해도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 정책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2월달 그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 나온 이후에 제시했던 가이드라인대로 하나둘씩 사실 이제 실체화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한 해 계속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키워드가 이제 밸류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필 타이밍이 또 다른 거 많이 밀렸을 때, 반도체가 많이 밀렸을 때 나왔다는 점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부각시키려고 그랬었던지는 몰라도 어떻게 시장 타이밍이 그렇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대 우리가 저희가 얘기했었던 게 2월 달에 이제 주도주, 그때 밸류업 주도주로 선정된 섹터가 앞으로도 또 이 섹터 강해질 거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지주사들도 많고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2월 달에 명확하게 밸류업이라는 명목하에 올랐던 섹터와 종목들이 향후에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됐을 때 또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딱 그런 플레이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또 이런 일들은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정확하게 자동차하고 금융주들이 셌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코스닥 중소형주 좋아하긴 합니다만 올해 한 해가 제가 서두에 포트폴리오 관리, 자금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정말 매매로 수익 내기나 뭘 하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매매로 이제 좀
수익을 내기 좀 사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산 배분,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뭐 주식, 채권, 뭐 원자재 이런 걸 빼고 주식 안에서의 자산 배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밸류업과 관련된 섹터와 종목들, 특히 이제 오늘 더 명확하게 드러난 자동차 주식이나 그 네. 주식들은 뭐 향후에 또 반도체가 세지면 또 밸류업이 또 일시로 또 약해지는 때가 또 분명히 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한번 좀 담아보는 그런 전략들은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 팀장님은 네. 밸류업 관련주의 네. 주도주로서의 복귀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저는 시장에서 많은 좀 해석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늘린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 이제 세법을 좀 다르게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법인세, 그렇죠.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거죠. 예.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그 대주주의 지분이 얼만큼 있는가에 대한 배당을 우리가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할지 네. 아니면은 우리가 주주 환원을 약간의 미루면서 그런 어떤 지분에 관련되어서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는 그러한 부분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어떤 세법이 또 적용이 돼서 어떤 뭐 정확한 어떤 이제 향후의 어떤 방향성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또는 약간 우리가 좀 미뤄서 지금의 어떤 현금 흐름을 우리가 좀 확보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기업단에 좀 세부적으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팀장님, 네. 오늘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은 반면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차 전지주, 오늘 밸류업 관련주가 다시 주목을 받았다. 네. 그러면 섣부른 질문을 그냥 일부러 드릴게요. 주도주의 판가리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점 아닌가요? 저는 확인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섣부르군요. 네, 너무 섣부르고요. 네. 지금 그거를 감사합니다, 지적. 예. 아니 그거를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시장 환경이 안정이 돼야지 주도주가 탄생을 해요. 과거의 주도주 탄생 패턴은 어땠냐면 이렇습니다.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안 빠져야 돼요. 그래 주도주예요. 근데 지금 다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도주 탈락이에요 그런 쪽은.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좀 아니었던 섹터 내에서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는 최근에 몇 년 동안 주도주 생로병사에서는 지금 시장 종목들은 일단은 좀 흐름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태어나긴 할 겁니다. 태어나긴 하는데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추세를 복귀하는 과정을 좀 보는 게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엔비디아의 급락 속에서 이제 이번 주의 관전 포인트가 무엇일까라고 봤었을 때 또 미국장을 봐야 될 것 같은 거는 이제 M7 우리 네. 시장을 그렇게 달궜던 M7이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아기 다리고 고기 다렸던 이제 정말 다 보겠네 M7 뭐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다 예. 어떻게 예상을 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좋습니다. 예, 분위기는 좋은 상태인데요.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성장률에 대한 그 부분 우리가 좀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시장이니까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지나고 나면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뭡니까? 6월까지 그렇게 큰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FOMC 때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6월 달에 보면은 WWDC 애플에서 이제 행사하는 WWDC가 있고 네. 또 엔비디아에서 컴퓨텍스 타이페이라 그래 가지고 또 엔비디아에서 이제 실시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이제 매크로 지표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업 단에서 우리가 좀 온기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는 이번 빅테크 실적에 우리가 많은 기대를 좀 걸어야 되는데 이번 빅테크 실적에 예를 들면 조금이나마 좀 미스한 부분이나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그러한 가이던스가 좀 나오게 된다면 네. 그 다음에 이벤트까지는 어느 정도 좀 텀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안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또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정말 M7의 실적을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린 이런 뉴스들이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하는 요즘인 것 같다. 예측이 참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투자의 기준과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기술주들의 실적이 공개되죠. 거품인지 실체가 있는 랠리였는지를 판가름하는 때가 왔습니다. 경주마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